신부님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피팅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아내를 데리고 피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웨딩드레스가 진열된 샵에 앉아 있자니 내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새삼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진열된 웨딩드레스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또 어떤 스타일이 아내에게 어울릴지 나름 심사숙고하면서 말이죠. 신랑님 나가겠습니다. 그 사이 피팅룸 안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가려졌던 커튼이 펼쳐지며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연히 제 눈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알겠는지 아내가 수줍게 웃더군요. 어떠세요, 신랑님? 너무 예쁜데요? 아, 그럼 리액션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럴 정신도 없을 만큼 예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내는 다른 스타일로 갈아입기 위해 피팅룸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드레스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손님 죄송합니다만 차를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여직원이 그런 저에게 다가와서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차가 나오기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차를 그렇게 빡빡하게 대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샵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에게 차를 빼달라던 여직원이 서둘러 쫓아 타더군요. 급하게 무슨 볼일이라도 생겼나 싶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여직원이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차는 안 빼주셔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직원은 저에게 꼬박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손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여직원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제 아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는 30대 후반이었죠.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독신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도 공공연히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고요. 제가 그러니 속이 타는 건 저희 부모님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는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승원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아가씨가 있는데.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누가 바로 결혼하래? 일단 만나나 보라는 거지. 만나다 보면 마음이 바뀔지 누가 아니? 그 아가씨는 결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결혼 정년기에 애꿎은 남자 만나서 시간 버리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 어머니는 버럭 성을 내고는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별로 내키지 않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니?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와의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적당히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대놓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독신주의자가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어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죠. 저희 부모님이 딱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는 밖으로만 놔두셨고 어머니도 본인 취미 생활로 늘 바빴어요. 두 분이 각방을 쓰신 지는 오래였고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대화 한마디 주고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툭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니면 네 아빠랑은 진작에 갈라섰을 거다. 내가 너 생각해서 참고 사는 거야.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네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딱 네 엄마랑 반대되는 여자만 데려오면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부모님께 채워진 족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저 때문에 마지못해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눈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안정해 보였어요. 뜨겁게 사랑할 때에야 무슨 약속인들 못할까요? 하지만 그 감정이 식은 후에도 서로 보듬으며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받고 시작하니 누구와도 1년을 넘지 못하더군요. 그 사이 제 마음을 바꾼 여자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일본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을 익힌 후에 직접 활용해보기 위해 일본어 회화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모임 안에서도 일본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본 유학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내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아내가 딱 그랬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에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했지만 아닐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독학으로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익힌 걸 보면 끈기와 인내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본어 과외를 부탁했고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때부터 아내와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만나게 되었죠. 저는 점차 아내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릴 때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모님께서 새아이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 동생들은 다 대학 갔다면서. 근데 당신은 못 갔잖아. 아내는 제 말에 고민하지 않고 답했어요. 억울하지 않아.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물론 아쉽기는 하지. 나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덕분에 동생들은 원하는 공부하고 바라던 곳에 취직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만약 아내 입장이면 무척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장 아까운 청춘의 순간을 허비한 거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동생들도 똑같이 할 거야.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2팔 벗고 나설걸?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내 부모님을 뵙고 나서야 왜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아내와 1년 넘게 교제를 이어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아내는 30대 중반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다른 여자라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관계를 정리했을 텐데 아내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제가 도착하니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건네드리자 예비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두 동생들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까지 6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자니 집이 북적북적했어요. 아내의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사이 밑반찬을 다 먹어서 더 떠와야 했어요. 장모님이 일어나시려 하자 장인어른이 만류하셨습니다. 먹고 있어. 내가 가져올게. 아야, 몸도 불편한 양반이 앉아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어허이,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뭘 집에까지 와서 일하려고 그래. 앉아 있어. 내가 가져올게.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비록 대놓고 살갑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식구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더불어 서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고생 많았지. 아유,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당신도 열심히 일하다 그렇게 된 건데. 고생이야. 우리 연희가 많이 했죠. 고생은 엄마 아빠가 더 하셨지. 아니야, 누나가 진짜 고생 많았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서로를 탓하기 바빴어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아내의 식구들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면 나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두 팔 벌려 환영하셨어요. 집안이 기운다, 학벌이 차이난다, 그런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독신주의자였던 제가 마음을 바꾼 것만으로 크게 기뻐하셨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이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웨딩샵 직원의 실수로 예약 시간이 잘못 잡혀서 30분 정도 기다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앞선 손님들이 아직 드레스를 보고 계셔서 30분 정도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 어쩌지. 당신 거래처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내는 예약 시간이 밀렸다는 사실에 저를 걱정하며 물었어요.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여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분이 금방 흐르더군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고 아내와 웨딩드레스를 고르다가 차를 빼달라는 여직원의 말에 샵을 나왔는데 여직원이 뒤따라 나온 겁니다. 여직원은 저에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차를 빼달라는 거짓말을 했다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결혼하시려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하고 저와 직원은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여직원에게 채근하듯 물었어요.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제 아내를 안단 말입니까? 정확히는 저희 언니와 인연이 있습니다.
언니분이랑요? 계속해서 대화가 쳇바퀴를 도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자 여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상간녀입니다. 뭐라고요? 아내분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바로 제 형부예요. 상상치도 못한 답변에 저는 대꾸도 못하고 얼빠진 얼굴로 여직원을 바라봤어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분과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럼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내분께 물어보세요. 2년 전 직장에서 왜 갑자기 해고당했는지. 상대가 같은 회사 사람이었던 겁니까? 네,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쫓겨났습니다. 여직원은 아내가 직장에서 직속 상사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유부남 상사가 바로 자신의 형부라고 말했어요. 언니가 아내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착각한 거 아닙니까?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아내가 그랬다고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지만 여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름과 나이까지 같을 수는 없겠죠. 그 상간녀가 확실해요.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아내가 직장에서 잘리면서 정리됐지만 자신의 언니는 그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최근에는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아직도 그 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형부와 갈라서고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근데 한 가정을 파탄낸 주범은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네요. 여직원은 이 사실을 저에게 얘기할지 말지 한참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형부의 관계는 이미 정리된 지 오래고 자신의 언니까지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 나서는 게 주제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 건 저를 위해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일하다 보면 작은 실수로 꼬투리 잡아서 못살게 구는 손님이 많거든요. 근데 손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 그런 상간녀와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단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여직원 말대로 모르는 척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 새로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때? 나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게 더 예쁘네. 애써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몇 벌의 드레스를 더 입어보고 스튜디오 촬영 때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저는 아내를 집 앞에 내려주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들은 이야기가 신경 쓰여서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여직원에게 다시 연락해서 아내가 다녔다는 회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저희 회사와 계약을 앞둔 업체였어요. 대표인 제가 직접 알아볼 수는 없으니 직원을 통해 애둘러서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직원의 말은 진짜였어요. 2년 전 사내 불륜 사태로 직원이 해고당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여직원을 자르는 선에서 마무리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럼 그 유부남 직원은? 그 직원은 계속 다니는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면밀히 알아본 결과 여직원 잘못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여직원 잘못이 더 컸다고?
네, 아주 작정하고 꼬셨다고요. 그 여직원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았대요. 남자 하나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한 건지 유부남 직원은 가정도 있고 하니까 적당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여직원이 안 된다고 붙잡고 매달렸나 봐요. 그러다 회사까지 알게 된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리 상대가 작정하고 꼬셨다고 해도 어쨌든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건데 왜 아내만 해고당한 건지 대표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을 통해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벌어진 불륜 사건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보였으니까요. 사건을 더 파헤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후 흥신소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최종 컨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건의 당사자는 아내인데 웨딩샵 직원의 말 하나로 이렇게 아내의 뒷조사를 하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며칠 고심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직접 진실을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자 아내는 어두운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당신 혹시 이 결혼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모로 기우는 결혼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당신은 한 사업체의 대표고 또 집안에 돈도 많은데 나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집도 썩 잘 사는 편이 아니잖아.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간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어요. 당신이라면 나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 혹은 조건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아닌 사람 붙잡고 억지로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아내는 제가 조건 때문에 이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요 며칠 왜 그런 건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잖아. 저는 괜한 오해가 쌓이기 전에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실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어. 전 직장에서 유부남 상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야. 애들러 질문할까 하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더니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내는 저를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날선 반응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잠깐은 그랬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따로 알아볼까 하다가 당신한테 직접 묻는 거야. 진실은 당신이 제일 잘할 테니까. 제 말에 그제야 아내의 표정이 좀 풀렸어요. 결국은 자신을 믿기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아내는 한숨을 내쉬더니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로 기가 막혔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가방끈이 짧아. 형편이 안 돼서 남들 다 가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았어. 아내는 친구들이 수능 준비를 할 때 각종 자격증을 따면서 일찌감치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해요.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특별 채용으로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입사 자체도 어려웠지만 들어가서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회사에 고졸 사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가 일하는 부서에서는 아내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부족한 학벌을 커버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필요한 공부도 스스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무직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어. 무역회사에 들어왔으니 나도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었거든. 다행히 일 자체는 재밌었다고 해요.
각종 무역 용어를 배우고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일본 회사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일본어도 독학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진 과정에서 번번이 밀려났다고 해요. 아내의 부족한 학력이 문제였죠. 유리천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내 머리 위를 굳건히 가로막고 있었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 깨지지 않더라고. 바로 그때 새로운 상사가 팀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상사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반면 새로운 상사는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만 직원들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로만 평가를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어. 명문대 나와봐야 무슨 소용있냐. 연희씨 밥만큼만 해라. 나중에는 대놓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를 만나니 아내는 날개를 단 기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직급이 오른 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야근을 할 때가 많았어. 그런데 내가 야근을 하면 꼭 팀장이 같이 남더라고. 그러면서 밥은 나가서 먹자는 거야. 처음에는 아내도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챙기는 걸로 말이죠. 그런데 데려가는 식당이 심상치 않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국밥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점점 비싸고 좋은 데로 나를 데려가더라고. 그쯤 되니 아내도 슬슬 부담이 되어서 팀장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밥은 알아서 사 먹겠다고 말이죠. 아내가 선을 그으니 팀장도 알았다고 하고는 잠시 거리를 뒀다고 해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해외 출장에 갈 때 꼭 아내와 동행했고 둘만 남게 되면 이런저런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해요. 연희 씨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야? 글쎄요.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참 예쁠 때 가야지. 이상형은 어떻게 돼? 어떤 남자가 좋아? 그쯤 되니 아내도 팀장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 단둘이 있는 걸 피하고 야근을 할 게 있어도 집에 와서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선을 그으니 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다고 해요. 요즘 모델이 일하는 게 영 헐렁하네. 대리되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야근도 좀 하고 신입사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성과를 동일하게 내도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야근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다른 직원들 없이 아내와 단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끝내 응하지 않자 고가 점수를 엉망으로 줬다고 해요. 왜 점수를 이렇게 줬는지 물으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별로인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줬겠지. 부하 직원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팀장이 그렇게 되물으니 아내로서는 대꾸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고 해요. 고가 점수를 엉망으로 주니 당연히 아내의 승진도 번번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아내가 승진에 누락되고 속상해하자 다가와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업무든 팀장이 나랑 면밀히 상의해서 처리하지. 요즘 모델이랑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 그러니까 일이 계속 엉망이 되지. 대놓고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는 암시였습니다. 상사의 압박이 점점 커지니 아내로서는 고심이 깊어졌다고 해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이직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루에도 12번씩 고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직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다니던 곳보다 조건이 나은 곳도 찾기 힘들었고. 아직 두 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있던 때라 아내로서는 꼭 참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사이 팀장의 압박과 요구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대리, 오늘 퇴근하고 나랑 따로 면담 좀 하지? 면담이요? 그래,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일 얘기나 하자고. 그렇게 대놓고 아내와의 저녁 약속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둘이 남으면 또 온갖 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아내를 떠봤다고 해요. 나중에는 급기야 늦은 밤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오대리, 사람이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고 해? 내가 오대리랑 결혼하지? 나도 가정 깨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적당히 서로 즐기자는 거지. 그 문자를 받고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지워버렸다고 해요. 대놓고 자신과 바람을 피우자고 말한 거니까요. 그때부터 아내는 사내 성추행에 대해 알아봤다고 합니다. 어떤 액션은 없었지만 그런 말이나 문자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 그래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지. 하지만 먼저 선수를 친 건 뜻밖에도 그 팀장이었어요. 팀장의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자 아내가 먼저 꼬리를 쳤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내는 팀장과 함께 대표실로 불려갔고 팀장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다고 해요. 내가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 자기는 관계를 끝내려고 했는데 내 쪽에서 억지로 이어갔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 아내 역시 억울한 마음에 항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노골적으로 팀장의 편을 들었다고 해요. 오대리,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지. 오대리가 이러면 우리 회사 체면이 뭐가 되나? 사장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인사고과를 빌미로 저를 협박한 건 팀장님이에요. 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 강 팀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아이, 강 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하나? 그 사이 아내의 실력에 밀려나 아내를 시기하던 직원들까지 팀장의 직원에 힘을 보태면서 아내는 상간녀로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린 것도 억울한데 업계에 유부남에게 꼬리친 여직원으로 찍혀서 이직조차 쉽지 않더라고. 그간 일한 게 내가 쌓은 경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거지. 그런 이유로 동종업계로의 이직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아내는 이 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한순간에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억울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 더욱 답답한 건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가족에게조차 말입니다. 동생들 학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다는 걸 알면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지. 식구들 앞에서 힘든 티를 못 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속에서도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 혼자 속으로 삭혔을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후로 아내는 결국 동종업계로는 이직을 못하고 그때 배운 일본어를 활용해서 번역가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의 일로 자신의 진로마저 강제로 변경하게 된 거죠. 정작 일을 벌인 당사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지 저조차 화가 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한층 작아진 목소리로 조심스레 얘기했어요. 실은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도 망설이고 있었어. 당신이 진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 없지. 나도 다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내 발목을 붙잡잖아.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잠깐이나마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나를 믿고 이렇게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러더니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나는 대꾸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이라니? 혹시 그 직장 상사 말하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하려다가 괜히 오해 살까봐 여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미안해. 그러면서 아내는 직장 상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 말대로 아내가 대꾸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 팀장이라는 작자가 혼자 멋대로 떠들고 있었죠. 근데 그 내용들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 회사에서 그렇게 내쫓은 건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를 하는가 싶더니 자신은 이혼해서 혼자가 됐다며 진지하게 다시 만나보자는 되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괜히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내 선에서 처리해보려고 했어. 2년 전 회사에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게 트라우마로 남은 건지 아내는 저에게조차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저는 위축된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나는 당신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편하게 얘기해도 돼. 제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근데 나는 이미 퇴사했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서 가능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단순한 법적 처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가슴에 남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게 해주고 싶었어요. 실은 그날 이후 아직도 울컥울컥 화가 날 때가 있어. 억울한 마음도 들고 내 마음속에 단단한 응어리가 진 것 같아. 그럼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건 어때? 생각해보니까 회사에 있을 때는 상대가 직장 상사라서 당신 할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이제라도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 제 말에 아내는 고심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정면으로 부딪혀볼래. 아내는 그렇게 팀장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이 되고 저는 일부러 아내와 약간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만일의 사태가 오면 개입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이 드디어 그 뻔뻔한 작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내내 연락을 씹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싱글벙글해서는 카페로 들어서더군요. 팀장은 아내의 맞은편에 앉더니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이야, 오대리는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나이는 다 어디로 먹은 거야? 저는 잡담 나눌 기분이 아니라서요. 저한테 왜 자꾸 연락하시는 거죠? 말했잖아. 나 이제 자유라고. 더 이상 우리 와이프 눈치 안 봐도 돼. 우리 이제 당당히 만날 수 있어. 팀장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대의 태도가 기가 막힌지 아내도 혀를 차더군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애초에 팀장님이랑 전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대리.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밥을 먹었어. 그게 다 데이트지 뭐야. 그뿐이야.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 우리 같이 오사카 간 거 기억 안 나? 그게 어떻게 데이트예요? 밥 먹은 건 야근하다가 같이 저녁 먹은 거고 오사카 간 건 출장이었죠. 다른 팀원들도 같이 갔잖아요. 뭐 사내 연애가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더 스릴 있는 거고. 안 그래?
팀장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정도면 망상병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내 역시 상대의 뻔뻔함에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말을 못 잇더군요. 상대는 그게 동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 거침없이 짓거렸습니다. 그래, 오델이랑 내가 뭐 남들처럼 손잡고 뽀뽀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 근데 감정적 교류는 있었잖아. 집안 형편 어렵다고 나한테 하소연한 거 기억 안 나? 그거야 팀장님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팀원들 면담할 때 일이죠. 그 핑계 대고 나한테 속마음 털어놓은 거잖아. 오대리 마음 다 이해한다니까. 팀장이라는 작자는 그때부터 아내에게 딴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대놓고 들이댄 거죠. 사정이 어려운 직원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약점 삼아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 짓이라니? 저한테 야근을 종용하면서 그 핑계로 같이 밥 먹고 출장 가서도 계속 치근덕거린 거 말이에요. 오대리가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하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자기 할 말만 짓거리니 저도 더는 듣기가 힘들더군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이번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팀장님께 그런 마음을 품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자 팀장이라는 작자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대리, 요즘 뭐 해먹고 살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난한 집안 형편이야 여전히 뻔할 테고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업계에는 발도 못 붙일 텐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팀장의 느물느물한 말에 결국 아내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빙글빙글 웃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야. 보아하니 아직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대표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럼 모델이 다시 일할 수 있어. 아니면 이참에 나랑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살아도 되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거기까지 듣고 있자니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슥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분노에 눈시울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아내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 사이 팀장이라는 작자는 벙찐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당신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오델이랑 아는 사이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제 말에 상대는 크게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내 악독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유부남한테 꼬리쳐서 멀쩡한 가정 파탄낸 상간녀입니다. 회사에서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그런 헛소리로 이 사람 혼삿길까지 막을 생각이었던 겁니까? 제가 조용히 받아치자 상대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방금까지 팀장이라는 작자가 짓거린 헛소리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상대도 기기의 정체를 알아차렸는지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불법으로 녹음한 겁니까? 불법은 아니죠. 이 사람 목소리도 들어있으니 이 사람이 원하면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곧바로 목소리 톤이 낮아지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전형적인 소인배 스타일이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부류 말입니다. 상대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여태 오대리가 혼자인 줄 알고 선의를 베풀려고 한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저도 더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너무 늦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한 개소리를 포함해서 당신이 이 사람에게 가했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이제와 단판을 짓기 전 저와 아내는 아내가 지운 메시지까지 모두 보고 나여 변호사 상담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강제추행이 없었기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지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제 말을 들은 상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하다못해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사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둘이서 야근을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건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보시죠.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상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게 안 통하니 이제 저를 설득하더군요. 선생님, 오대리와 결혼하신다면서요. 경사스러운 일 앞두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선생님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예비 며느리가 이런 추문에 휩싸이면 어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핀치에 몰리니 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는데 참 구질구질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털고 갈 건 확실히 털고 가야죠. 그래야 이 사람도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상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 사이 저는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과 막역한 사이신가 봅니다. 이 사람 복지까지 운운할 정도면. 저는 말없이 명함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상대는 제 명함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회사는 맞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그쪽 회사랑 우리 회사랑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그렇게 대충 처리한 회사라고 하니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여러 조건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이 거래에서는 우리 회사가 확실히 갑의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고 갑질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사소한 일 처리도 이렇게 미덥지 못한 회사에 큰일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맥락을 파악한 상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왜 사적인 일을 공적인 영역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세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사적인 영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시겠어요? 돌릴 생각 없습니다. 제 할 말은 다 끝났기에 아내를 돌아봤어요. 아내 역시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팀장이라는 작자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더군요. 오대리,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선처해주면 안 될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담기지 않은 사과임을 눈치챈 거죠. 나는 그쪽 때문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잘리고
아예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됐어요. 10년 넘게 쌓은 내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고요.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달게 받아요. 그게 법적 처벌이든 뭐든. 아내는 그렇게 선언하고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무릎 꿇은 팀장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카페에서 나오자 비로소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이제야 풀린 것 같다고 했죠. 그가 못했던 말을 면전에 대고 하니 그렇게 통쾌할 수 없었다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내의 응어리는 풀렸지만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저런 인간은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또 나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그 작자가 다닌다는 회사에는 계약 결렬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그쪽 대표는 깜짝 놀라서 곧바로 저희 회사로 달려왔죠. 저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회사와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대표는 지난 일을 후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팀장이라는 작자는 대표의 고향 후배이자 대학 후배였어요.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회사 내에서 그런 횡포를 부린 겁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서 일을 그르친 사람과 큰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회사와는 계약을 완전히 접기로 했고 대표는 이 일로 뒤늦게 그 팀장이라는 작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래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지만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아내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가 빨리 들어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1년도 되지 않아 아기가 찾아왔어요. 사연을 쓰는 지금은 벌써 3달을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곧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요즘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 일로 서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 저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어요. 저 역시 이번 일로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부부간에는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